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수연 저널리스트입니다. 평소에는 제 서재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배경이 좀 달라졌죠? 네, 이곳은 바로 이탈리아 베니스입니다. 근데 배경이 이래가지고 별로 해외 같지가 않죠. 짐작하셨듯이 저는 지금 베니스 국제영화제 취재차 출장을 왔고요. 올해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와 한국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가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그 두 작품을 포함해서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을 보고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고요. 근데 영화제가 육지에서 좀 많이 떨어진 리도 섬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베니스 여행 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스트레역이 교통의 중심지라면 관광지는 대부분 배 타고 가야 하는 본섬에 있잖아요. 근데 본섬에서도 한 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에서 영화제를 여는 거예요. 그래도 영화제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도섬이 아니라 본섬의 숙소를 잡습니다. 리도섬이 원래도 부자들이 휴가 보내는 곳이라 숙소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이제 셀럽들이 오는 영화제 기간에는 또 얼마나 또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본섬에 숙소 잡고 매일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봐야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 영향인가 저도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화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타는 이 정도로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탈리아 현지 시각 기준으로 8월 28일 저녁 7시에 부고니아가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됐고요. 8월 29일 저녁 9시 45분에 어쩔 수가 없다 상영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미디어를 통해 접하시는 이제 배우 감독들이 이제 정장이나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걷고 끝나고 5분 기립박수 10분 기립박수 쳤다 어쩐다 하는 바로 그게 좀 큰 극장에서 열리는 프리미어 상영이고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최초 상영은 그보다 좀 앞선 프레스 인더스트리 상영이긴 합니다. 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11시 15분에 상영이 먼저 됐었고요. 어쩔 수가 없다도 이제 프리미어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11시 15분에 먼저 상영이 될 예정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저는 부고니아는 이미 감상을 했고요. 어쩔 수가 없다는 곧 보게 될 예정입니다. 두 편 모두 현지에서 영상 찍고 바로 편집해서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영화제를 통해 프리미어로 먼저 영화를 보면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좀 고민이 돼요. 이제 한국인 중에서는 정말 극소수만 영화를 본 상황이고 이제 부고니아 같은 경우는 11월에 국내 개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로 규정시켜버린 어떤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일러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부고니아에 대한 감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고니아는 CJ E&M의 할리우드 프로젝트인데 거물들이 붙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J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칸 황금종려상을 다 받는 대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CJ가 갖고 있는 영화 자산 중에 할리우드 좀 큰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IP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 영화의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추진이 된 거죠. 유전, 미드소마로 한국에서도 정말 마니아들이 많은 아리에스터 감독이 지구를 지켜라를 되게 좋아한대요. 영화 상영하고 소개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에스터한테 이제 제작을 제안했더니 흔쾌히 그게 성사가 된 거죠. 시나리오는 그 미드 중에 석세션 아시죠? 석세션을 쓴 윌 트레이시가 썼고요. 이렇게 좀 빅네임들이 붙으니까 할리우드 감독이랑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 대단한 작품이 있대 하고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랑 엠마 스톤까지 가세하게 된 겁니다. 다들 혹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좀 좋아하시나요? 제가 체감하기에 란티모스는 좋아해 아니면 좋아하진 않는데 대단한 것 같아 로 갈리는 감독이거든요. 너무 자기 세계 확고해서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하기엔 좀 어려운데 좀 란티모스가 만든 영화들이 대단하다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이제 영화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다 챙겨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인데 이쯤에서 이 사람은 커리어상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라고 감이 오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더 페이버릿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뭐 송곳니, 더 랍스타 뭐 이런 영화로 점점 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킬링 디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왠지 그 다음 작품이 걸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이전에는 시네필 사이에서 알려진 감독이었다면 이제 더 페이버릿부터는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됐죠. 더 페이버릿으로는 올리비아 콜맨이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 이제 가여운 것들로는 엠마 스톤이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으니까 뭐 최근엔 거의 연기상 제조기 감독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고니아가 란티모스가 가여운 것들로 이제 베니스 황금사자장 받고, 엠마 스톤은 오스카에서 여우 주연상 받을 때 성사된 프로젝트거든요. 다들 커리어상 완전 정점을 찍고 있을 때 만난 프로젝트가 장준환 감독의 그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하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였다. 이거 좀 신기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프레스 인더스트리 상영으로 봤고요. 근데 제가 베니스 영화제는 처음 와보거든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그 선배들도 마지막으로 온 게 2002년, 2003년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기자들이 칸 영화제만큼 취재를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베니스 영화제의 분위기가 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칸이랑 비교해서 놀랐던 부분은 칸 영화제보다 관객 호응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칸에서는 프레스끼리 보고 베니스는 프레스의 인더스트리까지 같이 봐서 그 차이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칸은 뭐 이제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뭐 5분 기립박수, 10분 기립박수 하는 그 상영 말고 프레스 상영은 좀 조용하고 끝나고 박수도 거의 안 나오고 조는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베니스는 끝나고 박수도 되게 잘 치고 웃긴 장면에서도 잘 웃고 전반적으로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부고니아는 프레스 상영 반응이 꽤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체감을 했어요. 이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들어간 부분에서 관객들이 아주 빵빵 터지고, 그 원작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헉하게 되는 반전이 나온 대목이 있잖아요. 그때 막 관객들 휘파람 불고 다들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영화 다 끝나고 나서도 박수와 엄청난 호응이 나왔었고요. 사실 칸 프레스 상영에서는 자주 느끼지 못했던 거라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줄거리는 원작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뭐 원작과 거의 흡사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미셸은 아주 성공한 제약회사 CEO고요. 타임지 표지도 장식하는 걸 보면 상당히 유명한 경영인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셸의 제약회사가 사실은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온 외계인이라서 그렇다 라는 음모론을 믿는 노동자 계급의 두 남자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미셸을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원작과 가장 달라진 점은 백윤식 씨가 연기했던 화학기업 사장의 성별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이건 란티모스나 엠마 스톤의 선택은 아니었고 아리에스터가 제작을 맡고 시나리오가 쓰여질 때부터 이미 결정된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신하균 씨와 그 여자 황정민 씨 커플이 같이 납치를 하는데 부고니아에서는 남자 둘이 납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별을 바꾸면서 생기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죠. 이게 여성 CEO를 뭐 밑바닥 인생 사는 남자들이 납치한 상황인데다가 이제 음모론, 외계인 같은 그런 상상력이 들어가면서 계급면에서도 그렇고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가 계속 전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성별을 바꾼 게 이 영화를 더 복잡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둘이 여자 한 명을 납치하는 그림은 사실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게 맞나? 질문하면서 찍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서 생기는 긴장감은 뭐랄까 좀 솔직히 보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영화를 본 이후에는 오히려 영화적으로 보면 이 영화가 계속 다루고 있는 복합적인 층위의 레이어를 반영하는 설정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큰 골자는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데 제 기준에는 그 와중에 달라진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스포가 될까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개봉하면 달라진 점을 비교하면서 왜 달라져야만 했을까 뭐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스포일러랑 크게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 언급하자면요.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 병구가 양봉업자였고 그 벌떼를 이용하는 아주 잔혹한 살해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부고니아에서는 양봉의 이미지를 오프닝에서부터 이용하고 아주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서 이 영화의 주제와도 연결시킵니다. 이 영화에서 CCD라는 개념이 나와요. 콜로니 크랩스 디스올더, 이제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둥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뭐 벌집 하나가 싸그리 몰살당하는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이게 미셸이 여왕벌 같은 존재겠죠. 이제 미셸이 세상에 벌이고 있는 일이나 뭐 현대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미셸의 제약회사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결국 인류를 몰살시킨다는 겁니다. 또 제목 부고니아도 이제 고대 지중해에서 꿀벌이 소의 시체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다고 믿고 뭐 꿀벌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뭐 그런 의식에서 따온 거래요. 그렇게 뭐 원작에 있던 양봉의 이미지로부터 좀 겹겹이 더 많은 의미를 만든 부분들은 흥미로운 각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애둘러서 말하자면 원작은 약간 의도된 B급 유머와 뭐 비주얼 같은 게 두드러졌다면 부고니아는 정말 란티모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원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냥 란티모스가 란티모스네 라고 할 것 같을 정도로 그냥 란티모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되게 양식적이고 기이한 비주얼이 있잖아요. 지구를 지켜라의 스토리가 원래 그냥 그 계보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완전 란티모스식으로 이식이 되어 있거든요. 유머가 많지만 장준환 감독의 영화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 유머입니다. 전 사실 지구를 지켜라를 보고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병구라는 캐릭터가 살아온 그 기구한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뭐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란티모스 영화를 보고 그동안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려나. 여튼 란티모스 영화 눈물은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원작에서 감정적으로 울림이 큰 플래시백 같은 요소들이 부고니아에서는 되게 배제되어 있어요. 되게 드라이하고 영화가 훨씬 이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경찰이 나오는 대목도 아예 다른 전사를 만들어서 원작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나중에 개봉했을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원작이랑은 좀 달라요. 이를테면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라고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도 지금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노래가 이 노래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쓰이고 그 기괴한 분위기를 더 배가시킵니다. 또 제가 현지에서 만난 해외 기자들은 그 음모론에 대한 부분을 되게 집요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뭐 일루미나티 이런 종류의 음모론이 해외에서 더 퍼져 있어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 음모론 자체가 종교가 생겨난 이유랑 되게 비슷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뭐 미래가 예상되는 일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걸 인간이 만들고 믿게 된 거잖아요. 음모론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막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어떤 불가해한 인생의 속성? 이 가진 허점을 파고들어서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작의 병구나 부고니아의 테디가 음모론에 사로잡힌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씁쓸해지죠.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란티모스 감독은 기자들하고 만난 인터뷰 자리에서 영화의 음모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기술이 우리를 아주 좁은 틀 속에 가둬버린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만 강화해주고 이 좁은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뭐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더 쉬운 시대라는 거죠. 엠마 스톤은 토끼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 때문에 한 주제에 되게 깊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런 현상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에서 다루는 외계인 음모론이라는 거는 좀 넓게 보면 이미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뭐 부고니아도 그렇고 지구를 지켜라의 캐릭터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음모론, 특정 종교의 순리 뭐 이렇게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죠. 인간이랑 이 세상이란 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넣게 만든 배경을 보면 뭐 현대 자본주의, 뭐 성장제일주의, 뭐 환경 문제나 뭐 기업주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점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루벤 웨스툴랜드하고도 어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관객들은 지구를 지키라의 이야기를 22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 한국 바깥에 이제 다른 국가의 관객들은 처음 보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가 전수조사까지는 못하지만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해외 기자들에게 막 부고니아 봤냐고 하면서 스몰 토크 좀 시도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반전에 대한 반응은 열이면 열다 뭐 충격적이고 좋았다고 하고 또 이 영화가 뭐 자본주의, 뭐 소비주의, 뭐 기업주의 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란티모스가 전작들에 비해 좀 더 노골적인 뭐 그런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다고 받아들이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정리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네, 내일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최초 상영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 잘 정리해서 베니스 현지에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